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퍼셉트론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정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고, 또 이제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한계점이 있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한계점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시각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틀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왜 되는가를 알아야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W와 B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런 점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금 이제 X1과 X2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편향은 꼬리자름 하나 쫓아다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연산이 수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Z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죠. 임의적인 이제 표기고 당연히. 그래서 X1에 대응하는 W1, X2에 대응하는 W2 더하기 B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뭘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Z가 0보다 이제 크냐 또는 Z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런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공식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정리하면 될까라고 하는 점이 현재 논의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Z가 0보다 큰 경우에는 1이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면 정확하게 0인 경우가 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Z가 0이 되는 경우가 정확한 이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x1이고 여기가 x2인데, 그러면 x1을 x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고 x2를 y축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현재 산점도를 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이런 공간에다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경계선 자체는 z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공식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그 x2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y축이니까요. 따라서 x1이 여기 있을 거고요. b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x2에 대해서 정리를 수행한다면 이제 w2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눠지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무슨 의미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식의 형태를 보면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선의 기울기 절편인 거죠. 따라서
요 x1이 x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앞에 있는 값들은 그것의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해당 직선의 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그리면 이런 형태와 같은 직선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위쪽은 1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이 직선상에 있거나 요 아래쪽은 다 이제 마이너스 1로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공식을 가지고서 이 값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경계의 공식을 같이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렸는데요. 이제 결정 경계 이제 공식을 정의하겠습니다. Z0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X랑 W랑 이제 B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 X1만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W는 이제 모두 다 전달하는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W 곱하기 X1 더하기 B가 이제 원래 공식인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W 두 번째로 나눠주면 방금 전에 상이 드린 결정 경계 이제 공식이 됩니다. 요 두 번째 이 W의 값을 일일이 여기다가 이제 그 매번 나누지 않아도 한꺼번에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 수행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PLT 이제 플랫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그 임의적인 x1을 규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x1은 린 스페이스로 지금 현재 공간 이제 0부터 1까지니까 한 10개 정도, 0.1 정도 간격으로 생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린스페이스는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간격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제 균일한 간격으로 부동소수점 간격을 설정할 때는 어, 어레인지에서 부동소수점 간격을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린스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는 게 보통은 나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요 x1을 이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결정 경계 x축의 값을 위해서입니다. x1은 이제 전달하고요. 그러면 z0에 전달되는 것은 x1이죠. 그리고 나서 요 w의 값은 우리 이제 5월에 w의 값이고요. b는 5월에서 설정된 b 값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컬러는 잘 보이게 블랙으로 할까요? 그리고 이제 라인 스타일은 이런 거는 그냥 잡다구리한 설정이죠.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게 그 W가 지금 이제 0.2, 0.2이고 B 편향이 이제 0으로 설정된 상태인데 학습을 통해서 설정된 매개 변수는 요 학습을 수행한 결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죄송합니다.
초록색 훈장을 좀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W1이 0.2고 W2가 0.인데 마이너스 0.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가 0이고 W2가 뭐가 됐든지 이제 상관없죠. 얘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고 따라서 이 공식은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건데 이 직선상에 있거나 이 직선 아래쪽에 있으면 이 현재 모형은 마이너스 1로 판정하고요. 이 직선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 y는 1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월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죠? 따라서 근데 보시면 어제 이 W와 B의 조합이 교재에서는 이런 걸 제공한 경우도 있죠. 0.5, 0.5, 0.2 이런 걸 이제 제공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왜 그 B의 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울기는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행이 돼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렇게도 해결이 되죠. 그리고 설령 기울기가 달라서 이렇게 급하게 된다고 해도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이 중에서 어떤 직선이든 하나만 걸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무한히 많은 해법이 존재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셀을 하나 추가를 하시고 추가를 하기보단 복제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거의 비슷한 틀이니까. 이 5월의 문제를 해결하는 셀을 복제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5월을 X5월의 문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1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퍼셉트론을 X5R로 바꾸겠습니다. 다 이제 X5R로 바꾸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학습이 이제 처음에 수행되는데 그 뭔가 좀 이제 불안불안한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 세 번째 이후로부터는 지금 학습이 어, 일단은 매개 변수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asser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예외가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오류 메시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정해 보겠습니다. 오류 목표 값과 출력이 다름. 그래서 이제 XOR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메시지가 나왔는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assertion이 그 발생하면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오류가 나온 것을 그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실행하시면 이 예외가 발생하고 난 다음번 셀들이 실행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try 구문으로 요거를 이제 살짝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오류 메시지를 아래쪽에 이제 프린트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셀 자체가 실행은 되지만 실제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학습 횟수가 모자른가 해서 이제 10번으로 이제 늘려가지고 다시 이제 수행해봐도 이거는 그 이미 여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횟수를 늘려서 수행이 되는 이유가 아닌 게 뭐냐면 이미 세네 번 이제 세 번째에서 매개 변수가 이제 0으로 이제 수렴을 해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갱신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자체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삐빅삐빅 이렇게 갇혀버린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횟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역시 이제 이 엑소월의 이제 그 분포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요거를 이제 왼쪽에는 OR을 오른쪽에는 XOR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과 오른쪽이어야 되니까 그림 틀의 크기를 좀 늘려주되 여기서 서플러스이라고 하는 것에서 1, 2, 1이라고 왼쪽 영역을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왼쪽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피에틴트의 서플러스로 1, 2, 2 오른쪽 영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동 완성하실 때 요 S가 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쓰임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요 자동 완성하실 때 서브 플러스로 현재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이제 그림 틀을 1 by 2의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행 2할짜리의 영역을 이제 만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의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용법이 처음 소개되는 거라서 제가 간략하게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요 값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얘가 이제 1번 영역이고 이제 2번 영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는 1 by 2짜리 영역을 형성하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그렇게 생성된 영역의 몇 번째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이제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왼쪽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 영역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좋은 소식은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를 거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스캐터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되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X5R로 요 C 컬러를 의미하는 요 C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명칭은 X월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5월과 X월을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월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5월은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직선도 이 중간에 있는 직선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X월이 그게 되는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안 되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분리가 안 됩니다. 이쪽 계열로도 안 되죠. 이쪽 계열로도 안 되죠. 이거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직선을 안 쓰면 되잖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결정 경계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서는 파란색이고 바깥쪽에서는 빨간색이니까 이런 경우에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왜? 현재 우리는 퍼셉트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퍼셉트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X가 다음과 같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W가 다음과 같고요. 따라서 Z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요 Z는 결과적으로는 직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직선이 가능하지만 직선이 아닌 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학습을 수행한다고 해서 얘가 직선만 가능하지만 직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현재 퍼셉트론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용어와 개념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가설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경우 직선, 평면, 초평면과 같은 선형적 표현들이 가설 공간에 포함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공간 이내에서 데이터 집합에 적합한 특정한 설정을 찾아내는 것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형 모델이 가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1차원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곧 선형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편향은 0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편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데이터 집합이 선택된 모델의 가설 공간 내에서 표현이 어렵다면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다 넓은 가설 공간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가설 공간을 갖는 모델을 선택해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적절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데이터에 맞춰 가설 공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함수의 적절한 표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임의로 탐색하는 방식도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탐색에 무한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알아서 학습해낼 수 있는 만능의 단일한 기계학습 모델은 없습니다.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이 데이터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선을 그릴 때 방금 전에 이제 퍼셉트론의 경우와는 이제 한 차원이 낮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 요 W1 X1 더하기 B가 바로 출력이 되는 이 선형 회귀의 예시로서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요건 이제 그 선형 회귀 연속적인 이제 값을 이제 내는 거고요. 퍼셉트론과 같은 것은 이제 선형 분류인데 그 두 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모형의 출력이 곧 예측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선형 모형이 중간 출력이고 이것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하여 최종 출력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선형 모형은 유형을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수학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형 모형에서도 이제 선형 분류기로 사용되진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선형 분류기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회귀의 경우에는 이제 1.234와 같은 연속적인 값을 이제 바로 예측 값으로 하는데 이 퍼셉트론과 그 이제 퍼셉트론이 사실상 이제 대체된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에는 요 같은 공식이 바로 y 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z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 또는 0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퍼셉트론을 사실상 대체하는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에는 이게 요 z 값을 바로 평가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하는 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다
의미적으로 바람직하고 수학적 안정성을 위해서 선택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이제 1 또는 0, 1 또는 마이너스 1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형 모형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선형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R과 XOR 논리 회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회로의 입력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분류의 문제입니다. 이런 논리 회로에 대해 퍼셉트론과 같은 선형 모델을 적용하면 OR의 경우는 0과 1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OR 출력은 비선형적 분포라 단일한 퍼셉트론으로는 온전한 결정 경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즉, 퍼셉트론이 모든 논리 회로를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결정 경계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5월과 같은 선형적이기보다는 대체로 비선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중이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비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형 모델은 XOR로 대표되는 비선형 분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특성을 추가로 수집하거나 다항식 차원 확장과 같은 특성 공학을 사용해 특성 차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비선형 분포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선형 모델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분류의 사례로서 제시한 선형 모델의 한계는 회귀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선형 모델은 가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비선형성이 강하다면 선형 모델의 가설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의 논의 사항들을 교재랑 싱크를 오랜만에 좀 맞춰 보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퍼셉트론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전 XOR 게이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각화 5월에 대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왜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직접 그려보셨기 때문에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리는 것을 제시는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 공식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코드로 살펴보셨기 때문에 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또 넘겨보시면 이제 XOR의 경우도 역시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실제로 퍼셉트론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5월은 선형적이지만 X월은 비선형적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선형과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정확하게는 이런 거죠. 5월은 다음 같은 이 형태를 선형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형 모형이 해결할 수 있으면 선형적인 분포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선형 모형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면 비선형적인 분포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XOR의 경우에는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은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비선형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의 정의는 선형이 아닌 것들은 비선형입니다. 왜냐하면 선형 모형은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한데 이 비선형은 무한히 많은 다른 모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는 이런 식의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런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런 2차 방정식의 형태도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곡선을 선택한다면 이런 곡선을 표현하는 함수가 이제 어떠한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타원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따라서 비선형은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선형도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형이 무한히 많은 그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 무한히 많은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진 않는다. 그래서 무한대도 비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1970년대로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으로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퍼셉트론 단일 퍼셉트론을 가지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자명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1970년대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와 단어의 이제 방향성이 설정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어렵지만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겹겹이 쌓아 적절하게 구성하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낸드 5월 엔드로 동작하는 퍼셉트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낸드와 5월 출력을 다시 엔드에 입력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XOR의 출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 선형 모델이 발전되던 시절부터 다층 퍼셉트론 또는 인공신경망이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된 상태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간략하게 그냥 신경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층 퍼셉트론과 신경망은 같은 용어입니다. 요새 신경망은 종종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신경망과 딥러닝은 완전히 동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구성하지만 모든 신경망이 딥러닝은 아닙니다.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여러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을 같이 한번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낸드는 단일 퍼셉트론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엔드도 가능하고 OR도 가능한데 XOR은 단일 퍼셉트론으로 안 됩니다. 해봐서 이제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퍼셉트론을 그냥 포기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왜 포기하냐는 거죠. 퍼셉트론이 왜 만들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발전의 방향성은 자명합니다. 애초에 퍼셉트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전자두뇌 때문이죠. 그러면 그 전자두뇌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고 그 기본 단위에 대한 수학적 모형이 MCP 뉴런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두뇌에서 뉴런 단세포 하나를 뻥 떼어내 가지고 이게 이성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조합 자체로 인지나 뭐 이런 게 발생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단세포 하나를 가지고서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원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세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정도인 거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뭔가 조합을 해서 이 두뇌와 같은 그 네트워크, 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미 이제 명확하게 정의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간단한 예시로서도 다음 같은 XO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낸드의 출력을 최종 출력이 아닌 중간 출력의 의미에서 S1이라고 한번 부르기로 해보고요. 별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적당히 문자를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것과 좀 겹치지 않게. 그리고 이제 5월의 출력을 이제 S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낸드랑 5월은 잘 해결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얘가 최종 출력이 아니고 엔드를 거쳐서 최종 출력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 0, 엔드는 0, 1 and 1은 1, 1 and 1은 1, 0 and 1은 0인데, 결과적으로 00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0이 발생하고 01에 대해서 1, 10에 대해서 1, 11에 대해서 0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력에 대한 최종 출력은 XOR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일 퍼셉트론이나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다층의 여러 개의 퍼셉트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올라와서요. 이제 5월과 AND와 NAND가 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5월을 복제해서 AND와 NAND를 다시 한번 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를 하고 AND로 Y5월을 이제 AND로 바꾸겠습니다. 역시나 이게 좀 번잡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제 안내드린 요 find replace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YOR이라고 하는 것을 필터를 이제 설정하셔서 현재 셀로 한정하시면 3개가 골라지는데, 이걸 이제 YAND로 한꺼번에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OR이라고 하는 거 바꾸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어,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필터를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순서에 따라서 이게 잘 바뀌었고, 다만 이제 대소문자 필터를 이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end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고, end의 그 실제 값으로 이제 돼야 되니까 이 y_end의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또 이제 5번 정도에서 이제 해결이 이제 6번은 필요했나요? 6번에서 해결이 이제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그 5번째까지만 출력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6번째 학습에서는 얘랑 이제 동일해지면서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사실상
이제 5번까지 해서 그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출력이 이제 안 나와서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셀을 복사하셔서 엔드 다음에 낸드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령으로 수행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엔드는 낸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또 엔드는 낸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낸드는 거꾸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동일한 횟수에서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ND와 OR과 NAND는 어제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제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XOR 퍼셉트론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XOR 단일한 퍼셉트론은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XOR이 이제 X들을 이제 받아서요. 먼저는 위에 있는 낸드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중간 출력으로서 S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5월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두 개를 하나로 이제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조정을 수행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end에는 s를 전달하고 y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학습하는 과정은 여기에 이제 없고 이미 낸드랑 5월이랑 end는 학습된 상태를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S1과 S2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AND에 들어갈 때는 이게 두 개의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 행과 열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행과 열을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AND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X1과 X2가 S1과 S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AND를 이제 수행하면 0, 1, 1, 0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XOR을 다음 같은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 퍼셉트론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시면 더 이상 오류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XOR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이 exception, assertion의 예외가 발생했을 거고 그 예외가 발생해서 목표 출력이 다르다고 하는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출력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 말은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실제로 개념적으로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 XOR을 NAND와 OR과 AND에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오케이. 우리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